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네이버 검색 플랫폼의 김원호입니다. 오늘은 비용 성능 안정성 3박자를 목표로 한 하루 수백억 건의 로그를 처리하는 똑똑한 로그 파이프라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로그 파이프라인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로그 파이프라인의 이름은 로기스인데요. 로기스 시스템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기존 로그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을 짚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과와 효과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기스 시스템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기스의 역할입니다. 로기스는 아이다라는 데이터 플랫폼의 일부로 로그 수집과 실시간 검색을 통한 문제 추적, 데이터 분석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큐브와 시퀄이라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분석 솔루션과의 데이터 연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로기스의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기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로그를 받아서 실시간 검색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픈서치 인덱싱을 하고 큐브와 시쿼리로의 데이터 연동을 위해 랜딩존이라고 부르는 곳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실시간으로 로그를 전달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은 fail, 벨이라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로그 스태시와 프론트 카프카, 포스트 카프카, 그리고 트래픽 컨트롤러라 부르는 스톰과 카프큐브라 부르는 자바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픽 컨트롤러는 각 로그 데이터마다 설정된 최대 전송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뒷단으로 데이터를 흘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데이터마다 전송 속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로기스가 공용 플랫폼이다 보니 뒷단의 부하가 어느 한 데이터에 의해 점유되는 것을 막고 뒷단을 그 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최대 전송 속도를 넘으면 트래픽 컨트롤러는 포스트 카프카의 별도 토픽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었다가 전송 속도가 다시 낮아지면 로기스 어싱크 프로세서라 부르는 랩이라고 부르는 요 젠킨스의 배치 작업에 의해 포스트 카프카에 있는 초과 전송분에 대한 후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테두리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로기스의 로그 파이프라인이고 저희 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빨간 상자 안에 트래픽 컨트롤러의 문제점을 개선한 부분들과 몇 가지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얻게 된 효과를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 로기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토폴로지의 트래픽 컨트롤러입니다. 트래픽 제어를 담당하는 트래픽 컨트롤러는 단일 토폴로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행 중인 토폴로지를 변경하는 스톰 스왑 기능이 출시될 것을 기대하면서 단일 토폴로지로 운영해왔지만 해당 기능이 오랜 기간 동안 출시되지 않아서 배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폴로지를 새롭게 배포하려면 기존 토폴로지를 중단하고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수의 스파우트와 볼트로 구성된 하나의 스트리밍 작업을 스톰에서는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스파웃과 볼트들은 패럴렐리즘 힌트라는 병렬성을 조작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다수의 머신에 흩어져 있는 스레드들에 의해 병렬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컨트롤러의 메인 토폴로지는 프론트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소비해오는 프론트 카프카 스파웃과 데이터를 파싱하는 파서 볼트, 그리고 데이터마다 처리 속도를 판단하는 스로틀 볼트, 그리고 데이터마다 지정된 포스트 카프카 토픽의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포스트 카프카 볼트로 구성된 하나의 단일 토폴로지였습니다. 단일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무중단 배포가 불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배포 시에는 약 5분 정도의 파이프라인 지연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배포 시에는 실시간 파이프라인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로기스의 사용자분들께 공지를 하고 영향이 적고 트래픽이 적은 새벽 시간에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점진적 배포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불가해서 실 서비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배포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일 토폴로지로 인한 문제점이었고
다음은 낮과 새벽 시간의 트래픽 차이입니다. 우선 로기스는 네이버 전사 로그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 시간에 높고 새벽 시간에 적은 트래픽 유입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약 10개 정도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클러스터에 일주일치 프론트 카프카 유입 트래픽입니다. 왼쪽은 초당 수신하는 로그 개수이고 오른쪽은 초당 로그 사이즈에 해당하는데요. 단위는 트래픽 용량을 공개할 수 없어서 임의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초당 로그 개수나 초당 로그 사이즈 모두 한가한 새벽 시간 대비 낮 시간 트래픽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이 대략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다른 클러스터들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실시간 처리를 미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 피크 트래픽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규모를 산정하고 여유롭게 머신 리소스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뒷단의 포스트 카프카의 디스크 사용량과 오픈서치 CPU 사용량을 임의 단위로 표시해 본 것인데요. 낮 시간에 트래픽을 전부 소화할 수 있게 여유롭게 머신들이 투입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새벽 시간에는 머신들의 자원이 많이 놀게 되는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모든 로그를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래픽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프론트 카프카는 단일 토픽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트래픽 유입이나 장비 이슈로 처리할 트래픽이 밀린 경우 로그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데이터마다 설정된 최대 처리 속도로만 처리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과거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과도한 트래픽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때 트래픽 컨트롤러가 처리하는 프론트 카프카의 지연이 약 8분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밀리게 되면 이 밀린 데이터 안에는 가능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서비스와 직결된 로그도 존재하는 반면에 좀 덜 중요하거나 천천히 처리돼도 괜찮은 로그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트래픽 외에도 장비의 문제로 처리가 중단되어서 갑자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로그는 중요도와 상관없이 모두 설정된 최대 전송 속도로만 처리되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딩존이라 불리는 장기 저장소와 실시간 검색을 위한 오픈서치 양쪽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픈서치나 랜딩존 한쪽에만 저장하는 기능은 존재했는데요. 저희가 문제로 생각한 부분은 받은 트래픽 전부를 저장하는 문제였습니다. 데이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양측의 저장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트래픽 전체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저장하더라도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시 짚고 넘어가면 트래픽 컨트롤러는 단일 토폴로지였기 때문에 무중단 점진적 배포가 불가능했고 낮 시간과 새벽 시간의 트래픽 차이가 심했는데 낮 시간의 트래픽을 전부 소화하기 위해서 다소 과하게 확보된 장비들이 새벽 시간에는 놀고 있는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또 모든 로그가 설정된 최대의 속도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앞단에서 처리가 밀리게 되면 서비스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모든 로그가 다 동일하게 밀리는 문제가 있었고 전달받은 모든 트래픽을 100% 다 저장할 필요가 없더라도 모두 저장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의 해결한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면 스톰 카프카 스파웃의 변경, 그리고 멀티 토폴로지 도입, 그리고 요 스티키 파티션 어사인먼트 스트래터지 적용, 요 2가지로 단일 토폴로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데이터 처리 옵션과 클러스터 상태 개념 도입, 이 내용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3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스톰 카프카 스파웃을 변경하고 멀티 토폴로지를 도입했습니다. 스톰 카프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카프카 스파웃 라이브러리의 카프카 스파웃은 1점대 버전에서 2점대로 업데이트될 때 카프카 컨슈머의 서브스크라이브 API 호출을 없애고 직접 소비할 파티션을 결정하는 어사인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토폴로지를 동일한 구성으로 아이디만 바꿔서 띄우게 되면 토폴로지 개수만큼 파티션의 소비가 중복으로 발생하고 처리도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티션 할당을 카프카에게 맡기는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에서 직접 파티션을 결정하는 어사인 방식으로 스파웃에서 변경한 이유는 이 이슈의 내용과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당시에는 고도화된 파티션 할당 전략이 없어서 재할당 과정 중에 전체 스파웃의 소비가 멈추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의 할당을 카프카에게 맡기니 어떤 스파웃 태스크가 어떤 파티션을 처리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트래픽 컨트롤러는 어떤 스파웃이 어떤 파티션을 처리할지 예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스파웃이 스톰의 익스큐터 하나에서 여러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설정될 경우 멈추거나 이상한 동작을 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컨슈머 스레드가 계속 액티브 인액티브를 반복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래픽 컨트롤러의 스파웃은 복잡한 작업이 없고 스파웃 하나의 컨슈머 스레드로 동작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큐터 크래시 같은 것이 발생하면 모든 파티션이 전부 재할당되어서 필요 이상의 중복이 발생했고 처리하던 모든 파티션에 커밋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또한 당시에 고도화된 파티션 전략 할당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유로 스톰 카프카 클라이언트는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을 제거하고 어사인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사인 방식이 아닌 서브스크라이브를 사용해서 멀티 토폴로지를 띄우기 위해 스톰 카프카 클라이언트의 버전을 2점대에서 1점대로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멀티 토폴로지를 구성해서 익스큐터 크래시 같은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를 내리는 테스트를 해보았었는데요. 처리 중단 기간이 6분 정도로 매우 길었고 다운그레이드를 선택하는 게 그리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스톰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 어사인 API를 다시 서브스크라이브로 변경하게 되었고 멀티 토폴로지를 적용했을 때 스파웃 볼트 등이 태스크 할당이 장비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커스텀한 스케줄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줄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파웃이나 볼트 태스크를 어떤 슈퍼바이저에 할당할지 결정하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스케줄러가 필요한 이유는 스톰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는 기본 스케줄러들로는 스톰 장비들마다 저희가 원하는 상태의 태스크 구성으로 할당이 어려워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5개 있고 각 슈퍼바이저에서 태스크를 실행할 공간인 슬롯이 이렇게 16개씩 존재할 때 토폴로지를 하나씩 배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비마다 가장 여유 슬롯이 많은 곳에 순차적으로 태스크들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 장비에 파서 볼트만 할당되거나 스로틀 볼트만 할당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장비마다 태스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상대적으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파서 볼트가 많이 할당된 장비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전체적인 처리의 병목이 이 두 장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할당이 장비마다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커스텀 스케줄러를 왼쪽과 같이 개발하게 되었고 커스텀 스케줄러는 장비별로 특정 볼트 스파웃이 가장 적게 할당된 슈퍼바이저를 찾아서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장비별 스파웃 볼트 분포를 균일하게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슈퍼바이저별로 스로틀 볼트의 개수만 세어보면 슈퍼바이저별로 2개씩 할당되어 있고 비슷하게 파서 볼트만 세어보면 4개씩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볼트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같은 개수씩 슈퍼바이저에 할당되게 됩니다. 어사인 API를 서브스크라이브로 변경하고 스파웃 볼트 태스크가 장비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커스텀 스케줄러를 작성한 후에 다양한 페일리어 테스트들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표를 보시면 단일 토폴로지에 비해 아래 세 가지 테스트에서는 일부 파티션의 처리만 지연되고 중복 처리의 양은 비슷하다는 큰 이점이 있었지만 평상시에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비 다운 상황과 비슷한 가장 위쪽의 슈퍼바이저 중단 케이스에서 중복 처리가 단일 토폴로지보다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량의 데이터가 중복 처리되더라도 실제 주요 로그에는 로그마다 유니크 키를 받고 이를 활용해서 랜딩존 내부에서 중복 제거 작업이 수행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오픈서치에서의 중복이나 랜딩존 내부의 이 디듀플리케이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래픽 컨트롤러에서의 중복 처리는 최소로 줄여야 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 파티션 할당 전략인 레인지 방식을 스티키로 변경해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펠리어 테스트 시에 발생한 그 프론트 카프카의 파티션별 렉 오프셋 그래프인데요. 위쪽이 단일 토폴로지이고 아래쪽이 멀티 토폴로지의 스티키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슈퍼바이저를 중단한 케이스이고 이 상황은 토폴로지를 하나 내렸을 때입니다. 단일 토폴로지인 위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파티션의 처리가 멈춰서 모든 파티션의 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래 멀티 토폴로지는 일부 파티션의 처리만 중단되어서 일부 파티션 렉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 스파웃과 볼트 세 가지를 차례로 내렸을 때인데요. 그래프로는 중복이나 지연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정리된 표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 단일 토폴로지 대비 슈퍼바이저 중단 시 중복의 수준이 비슷한 레벨로 떨어졌고 다른 테스트들도 중복의 양과 지연 시간이 단일 토폴로지 대비 적었습니다. 단일 토폴로지 문제를 제외하고 다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면 낮 시간과 새벽 시간 트래픽 차이로 새벽 시간에는 머신들이 많이 놀게 되는 비효율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낮 시간 트래픽을 잘라가지고 새벽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다음 문제는 데이터 처리가 밀려있을 때 데이터마다 설정된 최대 처리 속도로만 공평하게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데이터마다 중요도를 부여하고 차등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한 모든 로그를 100% 저장하는 것이 기조였는데 각 데이터마다 저장소별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효율적인 저장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처리 옵션과 클러스터 상태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낮 시간의 트래픽을 밤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마다 처리 중단 허용이라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 클러스터 부하 상태를 의미하는 백프레셔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마다 차등된 처리를 하기 위해 우선순위라는 개념과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메이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비상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에 어느 정도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보장 비율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를 100% 저장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 각 저장소별 샘플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서치 랜딩존 샘플 레이트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각 개념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포스트 카프카와 그 뒷단의 컴포넌트들인데요. 이 뒷단의 컴포넌트별 부하를 기반으로 백프레셔라는 클러스터 상태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백프레셔는 네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위쪽에 벨 오픈서치 라인이 문제일 경우와 아래쪽에 카프큐브 랜딩존 라인이 문제일 경우 그리고 양쪽 라인 모두가 문제일 경우 그리고 모두 괜찮은 비활성화 상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데이터마다 흐르는 라인이 다른데 각 라인을 구분하여 처리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처리 중단을 허용한 로그는 백프레셔가 활성화된 경우에 설정된 최대 속도 대비 실시간 보장 비율만큼만 실시간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후 처리를 위한 포스트 카프카의 별도 토픽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백프레셔가 해제되었을 때 이때는 주로 한가한 새벽 시간인데요. 쌓아뒀던 토픽의 데이터를 설정된 최대 처리 속도의 2배까지 후 처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낮 시간에 집중되었던 트래픽을 어느 정도 새벽 시간으로 분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로그의 공평한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3가지 개념을 이용했는데요. 프론트 카프카와 포스트 카프카의 각 컨슈머 그룹 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될 경우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메이데이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백프레셔와 마찬가지로 4가지 상태를 가지고 데이터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부여하여서 메이데이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1의 데이터는 설정된 최대 처리 속도의 5배까지 처리를 해주고 2는 딱 설정된 최대 속도까지만 처리를 해주고 3은 실시간 보장 비율만큼만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우선순위 1의 데이터의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정해진 저장소로 모두 저장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오픈서치 랜딩존 샘플레이트라는 데이터 처리 옵션을 도입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데이터 A가 이렇게 양쪽에 100% 저장하고 있었다면 저장소별 샘플 레이트를 15%, 90%와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웃을 변경하고 커스텀 스케줄러를 개발해서 멀티 토폴로지를 도입하고 파티션 리밸런싱에 의한 중복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키 파티션 할당 전략을 적용하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 옵션을 도입해서 얻게 된 성과와 효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토폴로지를 멀티 토폴로지로 바꿈으로써 토폴로지를 이렇게 하나씩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때문에 잠시 멈추는 하나의 토폴로지가 처리하던 일부 파티션의 일시적 지연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무중단, 점진적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낮 시간에 트래픽 컨트롤러를 배포할 때 프론트 카프카의 파티션별 렉 오프셋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파티션은 아래에 깔려 일정하게 유지되고 일부 파티션만 잠시 렉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프론트 카프카 인아웃 속도를 확인해 본 그래프인데요. 우측의 아웃 속도가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좌우측의 평균적인 차이가 크게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폴로지를 하나씩 배포할 때 대체로 프론트 카프카에 들어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트래픽 컨트롤러가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처리와 비실시간 처리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처리 중단을 허용한 로그는 비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해져서 낮 시간 피크 트래픽을 한가한 시간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프레셔 상태에 따른 처리 중단 로그의 처리 양상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먼저 위쪽 그래프는 로그 유입 속도이고 아래쪽은 후 처리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이 구간 동안은 백프레셔가 활성화되어서 실시간 보장 비율만큼만 처리를 해주고 아래쪽의 초록색 라인만큼 처리를 중단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동안은 백프레셔가 비활성화되어서 피크 시간 동안 처리를 중단했던 로그를 노란색 라인만큼 후 처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피크 시간 데이터를 다시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비실시간 처리가 안 되던 기간의 토폴로지의 볼트별 처리량과 그 사용률에 해당하는 그래프인데요. 백프레셔에 따라 처리 중단을 허용한 로그의 비실시간 처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올라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트래픽 컨트롤러의 후 처리를 담당하는 토폴로지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올라온 볼트의 처리량 사용률은 후 처리를 담당하는 토폴로지의 볼트들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 처리 관련 토폴로지의 볼트 사용률이 새벽 시간에 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샘플링 기능의 도입으로 저장소 효율화를 이룬 것인데요. 오픈서치 샘플 레이트를 조정한 2가지 데이터의 오픈서치 사용량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략 가운데가 이제 8월 16일이고 이때
오픈서치 샘플 레이트를 20%로 낮추었는데 이후 저장소 사용량이 기존 대비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기반 처리로 핵심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한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개선한 이후로 실제 장애 상황을 맞이한 적이 없어서 장애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트래픽 컨트롤러를 잠시 중단시키고 트래픽 컨트롤러의 컨슈머 오프셋을 약 10분 전으로 돌리고 다시 트래픽 컨트롤러를 기동하여서 메이데이 상황을 흉내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렉이 쌓인 상황에서는 트래픽 컨트롤러는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처리 속도로 프론트 카프카에 쌓인 렉을 해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애 상황을 만들기 전에 우선순위 1, 2, 3의 데이터를 초당 1200개씩 처리할 수 있도록 4가지 만들어 놓고 각각의 데이터에 초당 1000개의 데이터를 전송해 보았습니다. 우선순위 3의 데이터를 2개로 한 이유는 실시간 보장 비율을 달리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우선순위 1, 2의 데이터는 우선순위 1, 2의 데이터의 실시간 보장 비율은 장애 상황 시에 각각 500%, 100%로 고정됩니다. 각 데이터는 모두 오픈서치랑 랜딩존으로 전송하게 되도록 설정했었는데 트래픽 컨트롤러가 처리하는 속도는 4가지 데이터 모두 장애 상황 속에서 대략 초당 42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뒷단의 저장소로 흘러가는 데이터는 장애 상황 시 실시간 보장 비율에 따라 차등된 전송 속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의 지연을 프라이어리티 1의 데이터를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티 토폴로지를 도입해서 무중단 배포가 가능해진 점, 비실시간 처리로 낮 시간 피크 트래픽을 새벽으로 옮긴 부분, 그리고 샘플링 기능으로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기반으로 지연 등의 장애 상황 시에 핵심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한 4가지 성과와 효과를 공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부분인데요. 몇 가지 개선점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보완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처리 옵션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결국에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새로 도입한 로그 파이프라인이 비상시나 평상시에 효율적으로 동작하려면 데이터들마다 처리 옵션이 잘 지정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낮 시간의 트래픽을 새벽으로 실제로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에 처리 중단을 허용한 로그가 많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 시에 이렇게 차등된 처리를 위해서는 그 데이터들마다 우선순위가 고르게 설정되어 있어야만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자들의 데이터 특성에 따라 데이터 처리 옵션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백프레셔, 메이데이 등의 클러스터 상태값이 지정된 스래시홀드를 넘거나 내려왔을 때 변경되고 있는데요. 트래픽 지연이 스래시홀드 근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클러스터 상태가 너무 자주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규모가 변경되거나 클러스터마다 지연 허용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 운영자의 개입으로 스래시홀드 값을 수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백프레셔나 메이데이가 지속될 가능성을 판단하고 단기 스파이크는 무시하고 지속적인 트래픽 증가나 감소가 유지되는 시점에만 클러스터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AI에게 트래픽과 지연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클러스터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